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감이니만큼 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핵심이 국회의원이 여기 그 국감을 통해서 질의하는 핵심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이 관점입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10년 20년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솔직하십니까? 아니죠. 자원개발 쪽은 아니죠, 장관님. 지금 이미 이 자원외교 실패의 핵심은 투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떤 자원이 뭐 있는 나라에 무슨 왕정국가 또는 신정국가에서 왕이 결정하고 왕자가 가서 외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이명박 MB 외교의 맹점이 민주적인 검증 결과를 안 거쳤다. 프로세스를 안 밟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형님 외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이미 실패가 초래됐고 디폴트에 가 있고 이것이 그냥 방치를 하면은 공기업 부채가 곧 국가 부채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가 신용도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힌다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냥 10년 20년 두고 보시다가 평가해 주십시오. 아직 평가가 이럽니다. 그렇게 그냥 마사지를 하십니까? 아니죠. 장관님 좀 솔직해지십시오. 네. 이미 자 보십시오. 가스공사 사장이 엊그저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체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체도 결국은 국가 부채로 나중에 전환이 돼서 국민회사로 메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그렇게 할 것처럼 답변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가스공사가 연구체 발행하겠다는 것. 네.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에서 지원부 장관도 승인을 해야 될 핵심 주제 아닙니까? 중요한 국민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 부분 뭐 보고를 받았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할 알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부분 감사원에서 이거는 좀 이 금리가 높다는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그냥 종이에 남는 거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떠들지 않으면 어물쩍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실 거 분명하시죠? 네. 네,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절대로 여당 의원님이 좀 봐주는 척 질의를 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저 같은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질타를 할 겁니다. 예. 네. 장관님, 이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도의 취지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 소상공인 전체 숫자가 567만 명인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소상공인에 의한 어떤 제도적인 보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또는 약사나 세무사나 그런 직종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국민 정서라든가 안 맞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일명 노란우산 공제제도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중앙에서 좀 하고 있는 거라. 네,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공제제도이죠. 언제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중기청에서 좀 2007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에 전문직 가입자 수 및 비율입니다. 의사, 약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9개 전문직 가입자가 무려 21%의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네? 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영세 자영업종을 대표하는 이른바 치킨집, 분식집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공제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분들은 가입 건수와 부금액 비율이 얼마냐? 네. 0.6%와 0.4%에 지나지 않아요. 예. 제도가 제도 취지대로 안 굴러가고 있죠. 제가 노란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노란우산이 제공이 안 되고 황금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 노란우산이 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표를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 크게 잘못됐어.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칸막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회계가 엉망이에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의 통장에 몽땅 다 공제회가 한 10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액수가 예를 들면 한 잔고가 지금 현재 한 411억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감사하자 그러면 아, 이 돈이 어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감사받는 그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얼마든지 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도 크게 나겠죠. 이미 이 공제회 돈이 2조 이상이 적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머니 10개가 혼용이 되고 있으니까 구멍이 나버리면 이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적하신 대로 네. 좀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제도상으로는 그냥 허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투명성을 높이도록 분리해서 또 운영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개의 통장을 한 통장에다가 버무려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따로 명시를 네. 특정을 해드리세요. 예, 그래서 이 방향으로. 회계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이 새치기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장관님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 그래도 네. 저도 의원님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네. 하면서 저도 네. 중기청이 또 저희 또 네. 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장관님께는 좀 더 큰 단위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원전 폐로에 대해서. 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 초반 그 회의 때 이미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장부상 충당 부채로만 원전 폐로에 대해서 기당 6천억 상당을 충당하기로 장부상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현금 적립은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각국의 폐로기금 현황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현금을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이렇게 충당 부채로 회계 장부상만 기재가 돼 있다 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 이걸 제가 좀 현금 펀딩화 하겠다라고 다른 나라 입법률을 참고해서 대안을 내겠다고 도와주셔야 했더니 장관님이 동의를 하셨죠? 네. 그걸 하겠습니다. 네, 그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우리는 너무 적어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요, 하나의 그 모델 원전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폐로 대비 비용을 해봤더니 2003년 달러 기준으로 1조 2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2013년에 6천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 2배 이상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까? 원전을 비용 절감을 해서 폐로시키는 그런 선진국입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압축적입니까? 어차피 폐로 기술 자체는 네. 미국 기술이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든 같은 수준의 기술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있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시원하게 법안에 네.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1381 인정표준 콜센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그 인정 제도를 갖다가 알리는 그런 1381 말씀이죠. 네, 누가 예,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인증과 기술 표준 네. 절차가 복잡하니까 원스톱으로 좀 해주라 해서 이거 대통령 지시 사항이죠. 뭐 지상이라 하지만 또 저희가 또 그런 필요성을 같이 느껴서. 해서 네, 추진한 네.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1.2%의 중소기업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 네. 대다수는 몰라요. 89%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 미만입니다. 4.2%. 그런데 이게 뭐 하나 하면요. 마치 그 구더기에 파리 끓듯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게 그 정부에서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급히 운영하다 보니 예산도 인력도 없이 운영을 하고 누가 운영하느냐. 이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거는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이 시장 규모가 8조 3천억인데요. 여기서 빨대 꽂아가지고 독식을 하고 있어요. 부패를 하나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전문가 지금 지금 이게 지금 개통이 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강 장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검토를 요청한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업부 장관님, 네. 장관님 모르실 것 같아요. 기술표준원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원장이 와 있습니다. 예. 그때 주유기 오차, 검정 오차, 사용 오차를 좀 줄이고 검정 유효 기간도 3년이 길다, 좀 단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검토했나요? 예, 예. 어.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예. 해주세요. 사용 오차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 현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오차를 현재보다는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유소 협회, 그러니까 그 주유기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되겠죠. 그쪽의 반발이 워낙 셌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 오차 범위가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간략하게 결론만 얘기하세요. 사용 오차 수준이 그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딱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검정 주기만을 1년 의원님께서 그 오차 부분은 업체들이 원래 좀 줄이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반발해서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 다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예? 예, 예. 그뭐 이익단체에서 반발한다고 안 하면 뭐 국가 정책이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청장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콘소시엄 구성에 대한 공지도 없이 선정 작업을 했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시정을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제 불공평하잖아요. 1그룹, 2그룹, 3그룹에 예. 콘소시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해줬으면 다른 그룹에서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한 지역에만 예. 뭐 특혜가 물론 사정이 좀 배려를 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님 또 하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 비리가 발생했고, 할인 판매를 인한 이제 불법행위들 이런 대책을 물어봤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지방청과 이렇게 통해서 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명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필요하면 한 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또 중소기업청이니 청소년 비즈스쿨 지원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또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지적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교육부하고 협력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비즈쿨은 좀 기업가적인 함양이라.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예, 예. 다만 사업성과 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예,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좀 협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허청장님, 네. 지정제도에 관해서 좀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특허청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까? 예, 해서 지금 정말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좌를 통해서 네, 보고 네. 드렸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좀 네. 지정 중복을 막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하다. 특히 중국 쪽의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을 촉구를 했는데 그게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중국에 IP 데스크를 설치하고 또 그에 따른 그 피침해에 대한 조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분쟁 대응 컨설팅 소송 보험이라든지 또 초동으로 미리 좀 사전에 예방 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IP 데스크 뭐 설치 좋은 생각이신데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특허청장님. 지식재산권 대리인 제도에 관해서 지금 뭐 분쟁이라고 그럴까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변호사회, 변리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청으로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특허청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난 그 국가직재산위원회에서 그 분쟁 해결제도 선제화 특별 전문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허 변호사 제도 도입과 또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참여 필요에 대한 의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GJ 법무부 변협 변리사회가 함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변리사 간의 대립 구도를 자꾸 둔 채로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허청장 말씀하신 게 아마 변호사 중에서 특허를 전문을 하는 변호사를 좀 제도적으로 양성을 하면 돌파구가 열릴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인가요? 예, 특허 변호사 제도 도입과 또 변리사의 특허 침해 그 소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함께 그러게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하는데 종래 변호사가 하던 영역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러면 이제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 어떤 이해관계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저희도 그렇게 잘 생각하고 연구를 있습니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 네. 장관은 오래 쉬셨습니다. 제 질문 8분 동안 쉬셨는데 저희력 산업기반기금 네. 그 부담률이 지금 3.7%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2% 시대도 있었고 4.5%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부담금 수입이 뭐 전기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늘어날 것으로 추이가 나타나니까 국민 부담도 완화하는 의미에서 부담금 부과 요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인데 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저 관계부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는 그리고 지금 얘기입니까?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인하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그럼 하도록 그 방향으로 검토는 예, 하고 그렇게 있다는 하겠습니다.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도시가스 사업,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문제, 좀 의원들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그 산업부 장관님 한번 특단의 TF를 만들어서 한번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주배관을 깔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배관은 또 도시가스 합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점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못 들어가는 그거는 또 지원을 해서라도 해보겠고요. 그러고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LPG 소형 탱커를 통해 가지고 배관망을 연결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2009년 중반에 배관 건설을 앞두고 가스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또 에너지사가 이제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과 비슷한 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농촌 지역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예, 한번 이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한번 예, 뭐 가능한 부분에 최대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 소형 탱크를 통해서 또 똑같이 그 가스를 공급하고 그래요. 뭐 그 사업도 저희들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산업부 또 그 예하 공기업들이 뭐 제가 기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돈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과거처럼 감춰지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애강공 국감 때 RPS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FIT 그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를 지원을 했었죠. 하다가 2012년부터 RPS 제도를 도입해서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 발전사, 예를 들어서 A 발전사가 FIT 지원을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발전사의 국가 소유 지분이 한 50%다 그러면 그 50% 부분은 국가 보유 REC로 이게 증권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C를 전환을 하면 이 REC를 이 발전사가 의무 이행률을 충족을 못 시켜서 다시 이 REC를 삽니다. 그것도 국가 보유 REC는 되게 싼 값에 사요. 그래서 의무 이율을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면 다시 또 이행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을 시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발전사가 의무 발전량이 신재생 의무 발전량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을 좀 커버해주기 위한 조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REC가 발전량에 따라서 지금 이거 REC를 이제 만듭니다. REC를. 근데 작년도 발전량도 REC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작년에 발전된 양의 REC를 가지고 올해 구매 거래가 됩니다. 3년 동안. 그럼 작년에 발전된 전기를 올해 REC로서 구매를 해서 의무량을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전력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판매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발전사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기력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익률 5.5% 지금 사고 있습니다. 석탄은 이익률 10%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근데 LNG는 25.7% 주고 있어요. 왜 LNG는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122.4.5원에서 삽니다, 이거를. 왜 여기는 원가를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의 원가가 비싸다, 연료전지 원가가 비싸다, 그럼 비싼 대로 거기에 적절한 이유를 부과해서 사주면 됩니다. 정부가 할 거는 딱 하나의 메시지. 너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 그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서 원가 플러스 적정 마진을 매겨서 구매해주겠다. 그것도 우선 구매해주겠다. 왜? 정부가 11%를 2035년까지 11%를 달성한다고 했으니 11%가 될 때까지는 우선 구매해주겠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따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마진을 정부가 인정해준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리턴 오브 인베스트가 되겠다. 그럼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발전 차액 지원도 하고 본인들이 또 정부가 나서서 투자도 하고 난리 치면서 사실은 경제성이 없어요. 풍력 아무나 봐도 경제성이 없어요.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안 주는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업이. 그러면 또 운유 확장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께서 이게 RPS 하고 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력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RPS 가격이 비쌌습니다. REC 가격이. 그때는 정부가 뭐라 했냐면 민간 REC를 사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정부 보유 물량을 내놓겠다. 이랬는데 민간 REC 물량을 5배나 정부가 갖고 있어요. 국가 보유 REC가.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REC를 풀었습니다. 국가 REC를. 그 가격이 똑같이 됐어요.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민간 REC, 민간 발전사들은 팔 건 없는 거죠. 전기료는 절대 보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약속과 시장의 신뢰를 망가뜨려 놓으면 누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전력거래소가 신재생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태양광은 원가가 얼마 좀 추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이윤을 붙여서 이 금액에 너희들이 생산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개인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분산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자, 그렇게 분산 발전하면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자, 원가 계산해서 1년에 한 번씩 원가 자꾸 계산해서 금액 만들어서 구매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구매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저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쓰는 돈들. 이런 것만 구매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전이나 거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기죠.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그럼 전기료를 압박을 받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서 수요관리 시장이 거기서 또 창출이 됩니다. 전기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정부는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만 가지면 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고 본인들에 나서서 풍력 발전 투자하고 본인들에 나서 태양광 투자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전기료는 안 올려서 타당성, 경제성이 없는 발전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하면 아주 심플하게 킬로와트당 얼마 정도의 원가라는 것을 계산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익률이 이렇게 다른데 LNG하고 지금 원자력을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전 잘 사라고 이게 싸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는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이익률은 공정하게 줘야죠. 왜 LNG는 이익률을 많이 주고 원자력은 작게 줍니까? 공정하게 줘서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가격 경쟁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해서 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더라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만이 이 에너지 시장이 지금 장관님 생각하시는 분산발전과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11%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망가졌어요. REC 시장은 망가졌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REC가 비싸서 팔아서 돈이 좀 남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정부가 물량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가격을 폭락시켜서 팔 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믿고 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정부는 신뢰를 갖고 신뢰 있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주겠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서 그 정부의 말을 믿고 검토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뭐 의원님 지적은 논의를 더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률이 25.7% 넣은 것은 작년 NG 경우에는 아마 작년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발전 지금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급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재생 에너지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풍력도 그랬고 풍력도
보급 사업은 그런 민간이 자가 수요를 하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융자는 하고 있어도 저희가 보조 형태로 해가지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REC 시장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요. RC를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아까 영업이익률이 왜 25%냐? 한손이 이번에 19%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그 이익률이 그렇게 들쑥날쑥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원가를 제대로만 우리가 매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에 물론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원가가 어떤 때는 그렇게 확 올라주고 어떤 때 적정을 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LNG 이익률은 가동률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과 수급이 딸릴 때는 LNG 피크보에서 첨도보에서 많이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비싼 S&P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FIT 발전소 가는 FIT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RPS 제도 내에서 FIT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다 던져줘야 시장이 빈한다. 이 예. 부분은 정말 장학금 명심을 하셔야 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2차한테 물어봐야 돼요, 2차관. 그러면 2차한테 다 만들어주죠. 네, 전하진 의원님,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의원입니다. 임상직 장관님,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자원 빈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주율을 높이고 이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자원개발 필요하죠. 우리가 93% 정도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로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되든지 간에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특히 에너지 3사의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상득, 박영준 이런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형 게이트를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그 화려한 수식어 아래서 도둑질을 해먹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도 못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만은 과정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3사,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부 기준 수익률 같은 것을 명백히 위반하고 추진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조에 사서 지금 900억에 팔겠다고 하는 날 같은 경우도 법적인 시비도 있습니다. 석유공사법에 석유공사가 그런 정유회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영원 그 전 석유공사 사장이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최경환 당시의 지경부 장관에게 가서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 석유공사 혹시 사장님 와 계십니까? 네. 그날 이후로 저 혹시 산업부나 어디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신 적 없다고 하시겠죠? 감사원이나. 없었습니다. 감사원, 기재원, 기재부, 산업부에서 전화가 아주 많이 갔다던데요. 그 말씀 못 하시겠죠? 아니요, 제가 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직원이 받은 모양입니다. 네, 저는 중요한 것은요, 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상직 장관님 같은 분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 어느 나라나 하는 거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데 역량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과 한 번 안 합니다. 저는 민간 기업은요 해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철수합니다. 손해보고 철수합니다. 공기업은요 손실이 예상되면 민간 기업이 같이 진출했다가 철수하면 그 손실까지도 다 떠안아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국감 과정에서 밝혀낸 걸 보면 손실이 예상될 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자를 해서 손실이 막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스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또는 산업부에 있는 분들도 장관님도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실무 다 책임을 졌습니다. 가스공사 사장님은 당시에 지금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해외 자원본부장도 했고 그러다가 지금 가스공사 사장까지 가셨고 우리 윤상직 장관님도 이 에너지 자원 정책관을 하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산업비서관 하셨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일입니까? 당시에? 뭐 어떤 네. 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기업 제가 이거 하나는 맞습니다. 공기업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제가요 그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제 근거를 찾아봤어요. 왜 석유공사 사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보고를 했을까? 공기업 중정부 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알고 계세요?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있습니다. 여기 18조에 보면은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회사 등의 신설 협의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한 해외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강 큰 공기업의 사장님이 이걸 형식적인 보고로 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나중에 모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다 그냥 그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고 해외 자원 개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뭐 유가가 어땠다. 저는요, 제가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이 광산입니다. 제가 이게 이사회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식대가 갑자기 500억이 암바토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조 2천억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2조 2천억의 내역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푸드 앤 케이터링 이 식대로요 500억이 증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요 GDP가 1년에 458불인 나라입니다. 네. 여기 아마 직원들이 2,000명인 모양인데 거기 저희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좋은 프렌치 식당 막 최고급으로 나오는 데가 10불 수준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500억을 증액해요. 식대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앤 IT 이것도 보면은 한 700억 정도로 또 증액하거든요. 도저히 이 자료만 하나 보더라도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잘 모르겠대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장관 모르시겠죠? 지금 네? 답변 드려도 됩니까? 네. 예. 아니 우선 암바토비만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보고를 받았더니 저희들한테는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서
인터넷으로 마다가스카르 그 식당까지 찾아가서 다 이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 GDP 458불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10대가 500억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전문 인력 숙소 및 의료비가 400억인데요. 이러면 병원 하나 몇 개 우리나라에서는 세우고도 남을 것 같아요. 마케팅비가 그 다음에 뭔지 그 나라에서 어떤 마케팅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1억 3,300만 불, 약 1,300억을 또 증액합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 일어서 보십시오. 네, 마케팅비하고 이거 예,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요 제가 저희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예. 정리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지난번 그 광물자원공사 감사 때도 해명이 잘 안 돼서 그 뒤로도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역이냐 했더니 저희들한테는 답변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장관님도 답변하셔도 좋고 광물자원공사 사장님도 하시는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해외 자원 개발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투명하지 못하고 거의 도둑질에 가까운 이런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감 과정에서 이것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장관님부터 나서서 이걸 축소하거나 은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외 자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래요. 실패해서 그냥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그렇게 낭비했다. 그러면 교훈이라도 얻자고요. 그리고 도둑질을 해먹었으면 누가 도둑질을 해먹었는지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이번 국감을 저는 마무리하면서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요 이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라도 밝히려고 하는 우리들 사이 제가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 지적하신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첫 번째 국감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역량에 비해서 역량이 넘치는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청문회 때도 아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날의 경우에도 제가 당연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또 저희 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 또 우리 동서발전의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그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내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바로 지난 정부에서의 또 그런 부분에서의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지금 작년에도 우리 자원개발에 2번이나 지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가 저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감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똑같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또 반성 위에서 새로운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축은 한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보 토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광물자원공사 사장 안바토비 10대 500억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보십시오. 예, 이게 저희가 광산 전체를 전체 기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는 걸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에는 그 27년 가행하던 광산을 29년으로 해서 2년이 늘어서 거기서 1,100만 불이 늘었고요.
종업원이 그 2,100명에서 2,400명으로 300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2천만 불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 1인당 식비 단가가 5불에서 6불로 1불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2,200만 불, 합쳐서 그게 이제 5,300만 불 돼서 우리 돈으로 29년 동안 그 2,400명이 이제 먹는 총 식비를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건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적에 그렇게 잡았다 하는 점을 보고 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그 설명은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려서 그 의원님 그 착오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해명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27년에서 29년으로 2년 늘리는데 10대를 5천만 불, 500억을 늘린 겁니다. 2년 사이에. 2년치. 그렇죠. 2년치. 기존에 1억 200만 불이었는데 2년을 늘리면서 증액을 1억 5,500만 불로 늘립니다. 5,260만 불로.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위원장님 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 홍인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300만 불이 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내역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년간 가행 연수가 늘어서 1,100만 불, 그다음에 종업원이 2,094명에서 2,428명으로 먹는 입이 늘어서 된 게 2천만 불, 그다음에 단가를 1인당 식비를 5불로 했던 걸 6불로 해서 2,200만 불, 합치면 5,300만 불이 돼서 500억 원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아니, 사장님 볼 수 계산 안 있겠습니다. 맞고요. 분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27년 동안 알겠습니다. 1억 불이 들어가다가 2년을 늘리면서 500억을 늘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 숫자도 종업원이 2009년 5월에 계산할 적에는 가행 연수가 27년, 그리고 종업원을 2,094명으로 했고 1인당 식비 단가를 5불로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2010년 11월에 계산할 적에는 전체 29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2,400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그걸 뭐 이렇게 지금 귀중한 시간을 그냥 뭐 낭비하는데 보낼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요,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의원들께 전부 서면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홍인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했던 그 질의를 할까 하다가 오늘 그 장관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좀 황망해서 이 자원외교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오전 내내 답변하신 걸 보면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존국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회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회수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그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과정상의 문제나 막대한 투자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적 차이 20년 얘기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투자 회수하는 문제하고 사업성, 투자 사업의 평가하는 기간을 혼동하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말씀하신 대로 자원투자라든지 자원투자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는 자본 회행률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그 일반 제조업도 10년 보고하는 것처럼 이런 이 자본 투자 같은 경우 자본 회수율이 10년, 20년 걸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투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5년 내에 결정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했던 그 에너지 자원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 5년 사이에. 그거를 자꾸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럼 그 10년, 20년 후에 이거 투자 손실 메꾼다고 장관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시죠, 지금? 제가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물론 뭐 그런 취지가 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한 게 손실률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투자 우리가 지금 우리 언론이나 야당이나 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투자 손실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손실을 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좀 황당한 일입니다. 벌써 삼두마차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 자원에너지 해외 투자 갖고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삼두마차 이 세 마리 말이 끌었다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 뒷좌석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샴페인 마시면서 자기가 호사 부릴 때 최경환 지금 그 당시 직영부 장관하고 지금 윤 장관님 당시 그 실무를 맡아가지고 그 마차 몬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 있습니까? 앞에 달린 말이 책임입니까? 그걸 마차를 몰라고 지시한 그 앉아는 자,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샴페인 마시면서 생색낸 사람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시 책임있던 최경환 직영부 장관 그리고 장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투자해서 단돈 1,000만 원으로도 500만 원 손실 나면 밤잠을 못 잡니다. 이 호화마차, 당신들이 모르는 호화마차가 지나간 자리에 막대한 국민 열세하고 지금 뭐 엄청난 투자 손실만 남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공공기관 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산자부의 문제만 아니에요. 수자원공사, 이게 국토부재 관련이죠. 4대강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파산 직전입니다. 보금자리 사업하고 임대아파트 사업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LH공사 파산 직전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지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기업 이 아까 얘기한 삼두마차 빼놓고도 모든 기관들이 투자마다 손실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죠. 제가 이 투자 에너지 투자를요. 아까 장관께서는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해명도 했지만 저는 산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규모나 부채 비용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 그리고 현장에 대한 치밀한 조사라든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시장 동향 같은 거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무지에 가까운 투자 또 정치적 이익 어떤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 같은 거, 해당 지역에 대한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시장 상황 리스크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무모한 투자라는 겁니다. 즉, 무리한 투자, 무지한 투자, 무모한 투자, 이 세 가지로, 산무 투자로 이런 부실 덩어리가 커진 거죠.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 배경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몇 조 원씩 투자하는 해당 기업의 장관이 몰랐다. 당시 직영부 장관 최규환 장관이 몰랐다면요. 그건 직무유기나 무능한 겁니다. 당연히 보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최소한 떳떳하면 내가 그때 주도했지만 판단이 틀려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장관과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아까 김재남 의원 같은 그런 허위 보고가 나온 게 왜 나왔겠어요? 실적 부풀리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정치적 인사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더라도 근절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배운 게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업하고 또 대통령에 의해서 실적 부풀리고 대통령이 코대에 맞고 좋은 사람 임명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묻지마 해외 투자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부채 줄이려고 하니까 꼼수 부채 줄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체 관련된 얘기 들었죠? 장관. 들었습니다. 장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는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왔고 가스공사의 판단을 저는 종전인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과 마찬가지로요. 네. 이 내부 가스공사 회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으로 이 높은 이자 때문에 경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공기업에게 유사하게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 분명히 부채로 돌아와요. 이 하이브리드 채권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자기들의 수익 업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보고 분명히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거 추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관께서 아까 통상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한테.
TPP 문제에 대해서 4대 선결 조건 얘기 알고 계십니까? TPP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요? 지금 계속 그 유관국가 협상 진행 중입니까? 지금 TPP 협상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자, 그럼 얘기하겠어요. TPP 관련돼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4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유기농과 관련돼서 상호 동등성 인정 문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물론 지난 2012년 6월에 우리가 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2014년 7월 1일 한미 간에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할 때 GMO 문제가 포함되지 안 되는 것을 예외 적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TPP 가입과 관련돼서 미국이 이거를 GMO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국은 5% 이상 잔류에도 GMO가 5% 이상 포함돼도 유기농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포함 안 돼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상호 동등성 이후 TPP 해도 5% 분명히 그 지키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식품부하고 네. 관련 당국하고 미국의 관련 당국이 협상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장관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TPP와 관련 한미 FTA 예행과 관련된 사항. 아니 한미 FTA는 그렇게 됐는데요. 2014년 7월에 TPP와 관련돼서 미국 측의 요구가 선결 조건이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미국 가서 이 GMO를 미국 측 그 5%가 포함된 것도 유기농을 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계속 거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 농식품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서 관련을 지금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 그럼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2014년 한미 FTA에 2014년 7월에 한미 간의 맺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서 5% 이상 유기농이 포함돼도 5% 이상 GMO가 포함될 경우 유기농이 아니란 걸 지키십시오. 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정보 해외 이전 관련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서 2013년 8월에 개인정보 강화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미 FTA 발효를 따라서 그 금년 3월부터 발효가 된 게 해외 정보 이전이 가능하게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자,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정보가 주로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하겠다는 경우인데 심각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경우에는 지난 2013년 8월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과징금 부과하고 대표나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거 바꿔서요. 징벌적 과징금하고 그 형사처벌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문제. 이거 지금 내년부터 실시한 거 저탄소 협력금제도 연기시켰죠. 2021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대기업들이 애매하게 비판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제일 이득을 본 게 미국 자동차 회사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득을 보지만 현대자동차는 피해를 보지만 기아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저탄소 협력금 부과금 관련해서. 즉 이거는 배기량이 높은 미국 자동차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은 이게 지금 한미 FTA 관련돼서 한미 FTA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미국 때문에 이거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저 하나 더 묻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대기업을 봐준 게 아니라 미국의 한미 FTA 조항에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돼서 그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해서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라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산지 관련돼서 오렌지 주스 문제 알고 계십니까? 네. 완전 생산 문제, 완전 생산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주로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은 이거를 자기네 원산지를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육류 표시하고 저는 원산지 규정 문제도 원칙대로 좀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세청이 과도하게 증빙자를 요구한다고 이걸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주로 관련된 게 오렌지 주스 관련 농산물 관련된 거나 축산물, 즉 캐나다산 소고기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냐면 한미 FTA 기준에 출생과 사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출생과 사육이 안 된 도축만 된 거는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은 이걸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한미 FTA 원칙대로 가야 되지 TPP와 관련해서 이 4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약속을 했거나 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중대한 그 저 한미 FTA 관련된 추가적인 그 규정 개선 그 규정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상당한 통상 부분에 중대한 국내 분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뭐 바로 그 한미 FTA 아까 말씀드린 거 저기 그 저탄소 협력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미국 쪽에 이행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제기를 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PP의 그 4대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관심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논의가 됐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저탄소 협력 금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해가 되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그 파리를 가서 보니까 결국 르노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망한 어려운 배경 중에 하나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너무 격적으로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동차 제조국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쌍용 자동차를 가서 보니까 노조의 위원장이 자기네들은 왜 미운털을 뱉겠습니까? 좀 살만하면 숨이 실라 하면은 왜 자기들한테 좀 어려운 걸 자꾸 이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줍니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거는 통상 이슈 이전에 저는 산업 이슈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 쪽에 관련해서 뭐 지적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뭐 그렇게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뭐 보시는 분의 나름대로의 그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수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간의 무리한 투자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경환 장관의 경우도 제가 똑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그랬을 때 날 같은 경우 분명히 제가 장관이라도 아마 매우 곤욕스러웠을 거다. 두 번째는 또 책임 문제를 하시는데 저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주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원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라든가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또 터키, 베트남 이런 쪽에 원전 SOC 쪽에 주로 많은 걸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원개발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 특별관 때 물론 정에서 대응화 부분 제가 일부 관여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정책으로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기에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런 측면에서 뒤에서 좀 그런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시각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